여러분, 요즘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웨딩 플래너 찾고, 메이크업샵 예약하고, 헤어샵 알아보고, 드레스샵 순례하고, 한 사람 예쁘게 만드는데 동원되는 전문가가 대체 몇 명입니까? 게다가 각자 다 따로 돈 받잖아요. 청첩장만 해도 디자이너 따로, 인쇄소 따로, 배송업체 따로. 그런데 말이죠. 500년 전 조선시대에는 이 모든 걸 딱 한 사람이 올인원으로 해결했다는 거 아십니까? 완전 원스톱 서비스였어요. 심지어 홀레십 진행까지 책임졌다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웨딩 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주례 선생님을 다 합쳐놓은 슈퍼맨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전문직, 요즘 말로 하면 웨딩업계 끝판왕이었던 수모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 어멈이라고 불렸던 수모는 한자로 쓰면 수식모의 줄임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만 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신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존재였다는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평생 처음 보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예법 틀리면 어쩌나, 화장 번지면 어쩌나, 머리 무너지면 어쩌나, 이런 신부 옆에서 아이고, 우리 새댁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연산군 때인 14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28년 전 역사 기록에 이미 수모라는 직업이 당당히 등장합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전문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전에서는 수모를 현대의 미용사에 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과소평가입니다. 미용사라고 하기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결혼식계의 아이언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부 화장을 응장성식이라고 불렀는데 풀어서 말하면 얼굴 예쁘게 꾸미고 옷 화려하게 입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게 평생 딱 한 번 하는 특급 이벤트였다는 점이에요.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신부 메이크업 따라하기 영상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 미용실 가서 사장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예쁘게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먼저 옷부터 시작해볼까요? 조선시대 홀레복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속옷, 속치마, 겉치마, 저고리, 원삼. 이게 한두 겹이 아닙니다. 완전 양파 까듯이 여러 겹을 입어야 했어요. 게다가 치마 하나 입는데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저렇게 입어야 해 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고리 여미는 순서 틀리면 어머 저 집 신부 예의도 모르네 하는 소리 바로 나옵니다. 놀이개는 왼쪽에 달아야 하나 오른쪽에 달아야 하나, 비녀는 몇 도 각도로 꽂아야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어요. 수모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주는 스타일리스트였던 겁니다. 화장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올리브영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쿠션 팩트 하나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써야 했습니다. 쌀뜨물로 세안하고 천연 재료로 만든 분 바르고 연지로 볼과 입술에 색 입히고 먹물로 눈썹 그리고 완전 수제 화장품이었던 거죠. 분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얼굴이 밀가루 반죽처럼 하얗게 뜹니다. 너무 얇게 바르면 피부 잡티가 다 보여요. 연지를 너무 진하게 찍으면 완전 촌스러워 보입니다. 너무 연하게 찍으면 환자처럼 창백해 보이고요. 이 미묘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수모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모의 진정한 끝판왕 스킬은 머리 손질이었어요. 특히 가채라는 거대한 가발을 다루는 건 완전 고난도 테크닉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이 가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요즘 학생들 백팩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게다가 습도에 민감해서 장마철엔 눅눅해지고 겨울엔 건조해져서 갈라지고 완전 예민한 공주님이었던 거죠. 이걸 신부 머리에 자연스럽게 올리고 비녀랑 떨잠 같은 장신구들을 적절한 위치에 박아서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수모만이 할 수 있는 마법이었습니다. 아, 수모는 신부 예쁘게 꾸며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선 후기 천재 실학자 이덕무가 1790년에 왕명으로 쓴 김신부부전이라는 기록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절하고 나면 이때 수모가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합한주라는 특별한 술을 꺼내서 신랑 신부에게 마시게 하죠. 자, 신랑님 먼저 한 모금 드시고 신부님 한 모금 드시고 이제 잔을 바꿔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 진행을 다 합니다. 술 다 마시고 나면 수모는 신랑 신부를 향해 덕담을 건넵니다. 두 분이 백년해로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아들, 딸 많이 낳으시고 부자 되세요.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통 혼례에는 주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집사라는 사람이 행사 진행은 했지만 실제로 주례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수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완전 1인 다역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수모는 혼례 일주일 전부터 신부한테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절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술잔은 이 순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시부모님께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고요. 신랑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완전 신부 아카데미를 운영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웨딩 리허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신부 매너 교육까지 책임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더우먼들은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조선시대 서울인 한양은 동서남북 중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수모들이 자기 담당 구역을 딱 정해놓고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북촌 담당 수모입니다. 저는 남촌 수모예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요즘 강남스타일 웨딩 플래너, 청담동 인기 메이크업샵 이런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돈 많은 양반집들은 아예 단골 수모를 VIP처럼 모셔뒀어요. 우리 집 여자들 화장이랑 머리는 무조건 김수모한테만 맡긴다? 이런 식이었죠. 혼례는 물론이고 큰 잔치나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콜에서 집안 여성들 몸단장을 맡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개인 전담 뷰티 매니저를 둔 거나 다름없어요. 왕실에서 가래 왕실 혼례나 큰 행사 열 때는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모든 수모를 대궐로 총동원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행사에 참석하는 수백 명의 여성들 머리를 다 손질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궁들, 왕비님, 왕세자빈, 참석하는 양반집 부인들과 귀수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예쁘게 꾸며줘야 하는데 수모 한두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완전 올림픽 개막식 준비하는 것처럼 대규모 작업이었던 겁니다. 궁중 여성들이 쓰는 가채 관리도 수모들 몫이었어요. 가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서 재사용했는데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궐에 모인 수모들은 가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상한 부분 고치고 염색하고 기름칠해서 광내서 새 것처럼 만들었어요. 완전 가채 전문 AS 센터였던 거죠. 1788년 정조 임금이 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가채 금지령을 내렸을 때 일화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조는 한양의 수모들을 궁으로 전부 소집했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채 쓰지 마세요. 대신 족두리 쓰고요. 헤어스타일도 새로운 걸로 바꿔주세요. 왕이 직접 수모들한테 정책 설명회를 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모들이 안 바꾸면 유행도 안 바뀌니까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파워 집단이었던 겁니다. 한양에서는 수모 구하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시골은 완전 헬이었습니다. 수모 대부분이 한양에 몰려 있었거든요. 경상도나 전라도 깊은 시골에서 실력 있는 수모 구한다는 건 BTS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것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16세기 양반 이문건이 쓴 묵제일기에 생생한 증언이 나옵니다. 이 일기는 1535년부터 1567년까지 33년 동안 쓴 건데 조선 중기 양반의 일상이 완전 리얼 예능처럼 적혀있는 보물 같은 자료예요.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경상도 성주로 유배 간 이문건은 그곳에서 손녀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1561년의 일입니다. 성주에 사는 이문건은 손녀 혼례 위해 청도라는 동네에 사는 수모를 초청해야 했어요. 청도와 성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야 차로 쌩하면 25분이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하루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수모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완전 러브콜 작전이었던 셈이죠. 이문건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모님이 우리 집에 도착하셨을 때 쌀 10발과 판 10마를 드렸다. 그리고 혼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무명 2필을 더 드렸다. 쌀 10말, 판 10말, 무명 2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당시 쌀 약 2가마 반 정도 값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평범한 서민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쌀 1가마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문건은 2달 반치 생활비를 수모한테 준 겁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원? 손녀 하나 예쁘게 꾸미는데 500만 원을 쓴 거예요. 완전 VIP 대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단순히 기술료만이 아니었어요. 청도에서 성주까지 왕복 교통비, 시간, 머무는 동안 숙식비, 그리고 무엇보다 구하기 힘든 전문가 희소성 프리미엄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에서 서울의 톱스타 웨딩 플래너를 모셔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더 웃긴 건 이렇게 비싼 돈 주고도 경쟁적으로 수모 모셔오려 했다는 점입니다. 혼례 앞둔 집에서는 실력 좋은 수모 먼저 예약하려고 선물 보내고 뇌물까지 줬대요. 수모님, 우리 집 딸 혼례 좀 맡아주세요. 떡도 있고 옷감도 있어요. 완전 러브콜 대잔치였던 거죠. 지금 유명 웨딩홀 좋은 날짜 잡으려고 1년 전부터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500년 전에도 있었다니 사람 사는 모습은 진짜 안 변하나 봅니다. 수모의 파워는 법률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1541년 중종 시절 사치스러운 혼례 금지법이 공포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신부가 청색이나 홍색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옷 입으면 신부뿐만 아니라 옷 골라준 수모도 같이 벌받는다. 잠깐, 왜 수모까지 처벌하냐고요? 수모가 신부 옷을 선택하고 코디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사치스러운 옷 입혔으면 그건 수모 책임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던 거죠. 이 법령은 역설적으로 수모가 얼마나 영향력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가에서 사치 풍조 막으려면 일반인만 규제해선 안 되고 혼례 트렌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수모까지 규제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완전 패션 리더였던 거예요. 수모가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문성이 끝내줬기 때문이죠. 수모는 혼자 일하지 않고 곁씨라는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다녔대요. 이건 수모가 개인 기술자가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문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수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구조였던 거예요. 가채 다루는 기술만 해도 배우는데 몇 년 걸렸을 겁니다. 습도 높으면 축축해지고, 건조하면 갈라지고,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 바래고. 이런 거 다 관리하면서 신부 머리에 자연스럽게 올리고 고정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신부마다 얼굴형도 다르고 머리숱도 다르니까 각각에 맞는 스타일 찾아내는 센스도 필요했습니다. 완전 맞춤형 서비스였던 거죠. 화장 기술도 장난 아니었어요.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은 보관도 어렵고 사용법도 까다로웠습니다. 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얼굴이 벽지처럼 하얗게 뜨고 너무 얇게 바르면 피부 결점 다 보이고 연지 너무 진하게 찍으면 촌스럽고 너무 연하게 찍으면 환자처럼 창백해 보이고 이 미묘한 밸런스 맞추는 게 수모의 노하우였습니다. 무엇보다 혼례 절차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했어요. 전통 혼례는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언제 절하고 언제 술 마시고 언제 맞절하고 언제 신방 들어가는지 한 가지라도 순서 틀리면 집안 망신이었죠. 수모는 이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신랑 신부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완전 혼례 매뉴얼이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양반집 여성은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죠.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수모는 거기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한 직업이었어요. 남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신부 몸 직접 만지고 옷 벗기고 입히고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 만지는 일은 여성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모는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된 조선시대에 오히려 독점 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경쟁자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이었어요. 배우는데도 오래 걸렸고 경험 쌓일수록 실력도 늘고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돈 버는 직업이었다는 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경력직일수록 몸값 올라가는 전문직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여성 직업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바느질로 돈 버는 삭바느질, 빨래하는 연모, 야채 파는 장수, 바다에서 해산물 캐는 잡녀. 이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수모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최고의 여성 직업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문직 고소득자였던 셈이죠. 지금 우리 웨딩 산업 보면 수모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웨딩 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드레스 코디네이터. 이 모든 역할을 500년 전에는 수모 한 사람이 다 해냈다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전체 총괄하니까 스타일도 통일감 있게 나왔을 테니까요. 유명 웨딩 플래너 섭외하려고 1년 전부터 예약하는 것도, 인기 메이크업샵 예약하려고 대기하는 것도 조선시대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5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보편적 감정이었던 거죠. 500년 지난 지금도 결혼 앞둔 신부들은 여전히 떨리고 설레고 긴장됩니다. 그 옆에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며 든든하게 지켜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수모는 사라졌지만 수모의 정신은 오늘날 웨딩 전문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수모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